베이징에서 서쪽으로 약 8,000km,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 해협을 건너가면 작은 섬나라가 나타난다. 국명은 그레이트 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 왕국,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름으로는 영국이다. 면적 2,400만 평방킬로미터, 현재 인구 6천만 명. 이 나라는 세계 근대 역사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은 가장 먼저 현대 사회로 진입했고 18세기와 19세기 무렵에는 세계 발전의 선도자였다. 영국인들은 스스로를 태양이 지지 않는 제국이라고 불렀다. 19세기 말 영국의 식민지가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등 930만 평방킬로미터로 퍼져 있었고 전 세계 3억 이상의 인구를 통치했었기 때문이다. 바다 위에 고요히 떠있는 작은 섬나라가 거대한 능력을 키워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그 힘은 무엇일까? (1588년 7월 7일) 대서양의 파도는 예전의 모습 그대로 일렁이고 있었다. 바로 이는 130척의 전함, 8,000명의 선원과 2만 명의 병사들이 스페인에서 출항한다. 이들이 바로 그 이름도 웅대한 무적 함대다. 이 무적 함대의 호위 아래 강대하던 스페인 제국은 반세기가 넘도록 그 패권을 놓지 않았다. 무적 함대의 이번 목적은 영국 해협을 장악하고 대서양의 섬나라인 영국을 훈계하는 것이었다. The Anglo-Spanish War, which broke out in 1587, was really a result of a long-standing religious quarrel between England and Roman Catholic Spain. England had been Protestant since the 1530s and had not gone back to Catholicism when it was thought that Henry's daughter Mary would be queen. 종교적 갈등 이외에 스페인 국왕이 무력을 동원하게 만든 또 한 가지 주요 원인이 있었다. 그것은 영국이 해상에서의 우위를 확대해 나가면서 스페인 제국의 이익을 침범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유럽 대륙에서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던 작은 섬나라 영국, 그리고 100년 동안 바다를 평정했던 당시 세계 최고의 대제국 스페인, 영국은 왜 스페인에 도전했던 것일까? 그림 속의 이 여성, 거대한 깃과 빳빳한 주름, 넓은 소매와 금장식으로 치장한 그녀는 당시 영국의 통치자였던 엘리자베스 1세다. 사람들은 복잡하고 화려한 의상에 가려진 그녀를 장엄하고 고아한 왕권의 우상으로 기억하고 있다. 영국의 저명한 전기 작가는 25세 왕위에 올라 평생 미혼으로 살았던 이 여왕을 이렇게 묘사한다. 고요히 앉아있는 이 흉악한 암탉 한 마리가 영국 민족을 부화시켰고 민족의 탄생, 그 힘은 이 암탉의 날개 밑에서 빠르게 성숙되고 통일되어 갔다. 암탉은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지만 모든 깃털을 세워나갔다. 1558년 엘리자베스 1세가 왕위를 계승할 당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항해가들이 큰 돈을 벌었다는 소식이 영국 해협 쪽에서 들려왔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의 신호였다. 머지않아 도래할 경쟁의 시대를 알리는 신호 말이다. 이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세계는 과거와 달랐다. 누가 먼저 새로운 세상을 받아들여 낡은 가치관을 타파하고 더 빨리 부강해지느냐, 이것이 문제였다. 이제 새로운 세계의 진정한 승자는 육상의 승리자가 아닌 바로 해상의 승리자였다. 역사는 모든 민족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지만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나라 전체가 바다와의 거리가 120km를 넘지 않는 영국. 이것은 해상 무역에 있어 유리한 자연 조건이었다. 하지만 해상 무역의 시작은 스페인의 먹잇감이 되는 길이었다. 상대의 실력을 파악하고 있던 영국은 스페인에게 공개적으로 대적하려 하지는 않았다. And so she encouraged privateers, buccaneers, Raleigh, Drake, and others to expand English trade, to develop colonies like Virginia, to attack even Spanish trade. But in a way, they acted as privateers, almost pirates, so that if they got into trouble with Spain, she could deny it had anything to do with her. It's not official government policy. And so she kept her distance from some of these naval activities, but actually encouraged them because she saw it as a way of developing the country. 이곳은 영국 남부의 플리머스 항. 16세기 영국 항해자들은 대부분 이곳에서 출항했다. 1580년 플리머스 태생인 프란시스 드레이크는 세계 최초로 세계 일주 항해에 성공한 사람이 됐다. 그는 3년간의 항해를 통해 남미의 스페인 식민지를 강탈하고 항구에 정박해 있던 스페인 선박을 공격했다. 만선으로 귀환한 드레이크는 투자자에게 4,700배에 달하는 이윤을 돌려준다. 투자자 중 한 명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와는 16만 3천 파운드의 이익을 나눠 가졌는데 이 금액은 그 당시 정부의 1년 지출과 맞먹는 수치였다. 고귀한 여왕은 친히 드레이크의 배 위에까지 올라갔다. 직업으로 말하자면 해적인 이 사람에게 정중하게 기사자규를 부여했다. 동포의 성공과 여왕의 격려는 영국인들의 원양 항해에 대한 자신감을 북돋아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해외 약탈과 무역 행렬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새롭게 나선 경쟁자들이 당시 세계 최강국 스페인의 이익을 눈에 띄게 빼앗아가면서 투쟁과 충돌이 계속 이어졌고 결국 스페인 국왕 펠리페 2세를 격노하게 만들었다. 1588년 여름 펠리페 2세는 가공할 위력의 직속 함대를 파견해 영국을 공격한다. 这个1588年英西大海战呢，是人类历史上最重要的海战之一，它决定了近代早期欧洲的命运，并且在一定程度上呢，对近代早期的世界都产生了影响。 엘리자베스 1세는 이 위기를 대화를 통해 풀어보려고 했다. 하지만 펠리페 2세는 오히려 냉소를 지었다. 무적 함대가 2주 후 영국인들의 패전을 선포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러나 2주 후의 판도는 정반대였다. 무적 함대는 대서양에서 최강의 적수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상선과 해적으로 구성된 영국의 소형 함대 조직이었다. 起初呢，西班牙想依据它人多船大的优势呢，一举歼灭英国舰队，但没有想到呢，英国舰队虽然规模小，但它拥有更先进的火炮，再加上气候的原因，这个英国舰队呢，利用它灵活机动的特点，在战争当中呢，反而占据了优势。 며칠간의 격전 후 스페인 무적 함대는 영국인들에게 패한다. 절반은 바닷속에 침몰됐고 절반은 도주했다. 심지어 상대를 전멸시키지 못한 영국의 함장들이 아쉬움을 표시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번 전쟁에서 얻은 승리가 의미하는 것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So it marks a great improvement in British morale. It marks, in retrospect, certainly the beginnings of a transition of power from Spain to the rising naval power of Britain in the 17th century. Spain is still a great power for at least 50 years after the defeat of the Armada, but clearly the sands underneath are shifting, and 1588 marks a very obvious high point in that process. 스페인에게서 얻어낸 영국의 승리는 약자가 강자로부터 얻어낸 승리였다.
이것은 왕권 통치하에 있는 민족 국가가 다시 한번 그 역량을 발휘한 사건이었다. 오랫동안 유럽 주류 문명 밖에 있던 이 섬나라는 처음으로 강국의 모습으로 나타나 유럽의 명성을 알리게 된다. 영국은 세계의 해양 패권 및 상업 패권 다툼의 중심에 급속히 가세한다. 스페인은 점차 역사의 주 무대에서 물러나게 된다. 새로운 해상 강국으로 두각을 나타낸 영국. 엘리자베스 1세는 급부상한 이 섬나라를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 You have to remember in the late 16th century, England is really quite a small country with a small population. What makes England a great country is ultimately economic expansion by commerce and colonies. And Spain is standing in the way. The Dutch are standing in the way. Later, the French are standing in the way. And England must use its navy in order to challenge the authority, the power, the colonies, the commerce of all these countries. And Elizabeth is the first to do it really successfully. I think strong kingship was a vital stage for European and British society, moving from the medieval world to the modern world. And strong monarchs were good for their nations. They were a focus of patriotism and they gave clear leadership. 강한 군주제는 영국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세계 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게 했다. 해외로의 확장이 계속되고 무역 시장을 끊임없이 개척하면서 이 섬나라의 면모와 기질도 점차 변해갔다. 면적이 2배로 확대되고 1600년에는 인구가 20만 명이 넘으면서 런던은 유럽 최대의 도시가 된다. 런던을 가로지르는 템즈강 북쪽에는 도시의 수려한 건축물들이 집중됐고 강의 남쪽에는 각종 극장들이 들어섰다. 오늘날 그 당시 모든 극장들이 사라졌지만 단 한 곳만은 예외로 남아있다. 이 극장은 1997년에 재건이 됐다. 하지만 내부의 모든 재료와 배치는 엘리자베스 1세 시대 때 모습을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다. 극장은 설계부터 완공까지 근 50년이 소요됐다. 이렇게 공사 시간을 감안하지 않고 건설한 목적은 단순히 문화 경관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400년 전 마르크스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 중 하나로 불린 극작가 셰익스피어가 이 극장의 주주이자 배우이며 작가였다는 것이다. 시골에서 온 왜소한 몸의 이 극작가는 자신의 작품 37편을 통해서 놀랄만한 재능과 인간의 심리 세계에 대한 통찰력을 발휘한다. 셰익스피어는 16세기 사상의 최고 위치에 서서 역사 깊은 곳에 숨겨진 인간의 특성을 파헤치고 사람들 아래 던져놓으며 이렇게 말한다. 친구들이여, 인간은 내 규격대로 창조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1600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이 글로브 극장을 찾아 역사적 천재를 향한 그리움과 사랑을 표현한다. 5월부터 9월까지의 공연 기간 동안 이곳은 언제나 사람들로 가득 차고 전 세계에 공인된 경전인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은 여전히 극장의 단골 메뉴가 되고 있다. 在莎翁的历史剧当中呢，君主往往是反面角色。伊丽莎白女王呢，当然知道这一点，但是她并没有下令禁止演出莎士比亚的戏剧。尽管在《哈姆雷特》这样的剧中就有“脆弱啊，你的名字是女人”这样的台词儿，但是呢，这并没有影响伊丽莎白女王就坐在舞台对面的包厢里看戏。 여왕의 관용은 셰익스피어의 예술의 경지를 높였다. 그녀는 예술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무 처리에서도 고도의 기교와 지혜를 발휘한다. 여왕은 왕권력의 기초가 영국 민족에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민중의 지지와 후원이 없다면 왕조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엘리자베스 1세는 민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왕권을 강화했고 선조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정치적 전통을 준수했다. 이런 정치적 전통은 영국의 오랜 역사 속에서 나온 것이었다.
강하고 용맹스러운 모습의 이 사람은 영국의 초기 역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국왕 윌리엄 1세다. 이 국왕으로부터 영국 왕실은 정통의 혈통 승계가 이루어졌고 유럽 대륙의 다른 국가들처럼 봉건 제도를 수립한다. 欧洲的封建制度是以庄园为基本单位的。庄园呢，它不仅是一块地产，而且是一个政权单位。贵族领主在庄园上不仅有司法权，还有经营权，还有行政管辖权，因而庄园就俨然是一个独立王国。封建这个词呢，在欧洲与中国的含义是不一样的。在中国呢，它意味着普天之下莫非王土，率土之滨莫非王臣，它代表着集权和专制。在欧洲呢，由于封建制就是庄园制，所以它意味着分权，意味着国王没有大一统的权利。 영국의 봉건제도 실행 초기에는 국왕과 귀족 모두 자신의 위치를 확실히 알았다. 본분에 따라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소유하면 안 되는지 알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성문화된 법률은 아니었지만 국왕과 귀족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합의한 내용에 따라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향유해왔다. 이것은 영국 사회의 일반화된 규칙이었고 왕과 귀족의 관계는 변함이 없었다. 13세기 초 영국에는 호전적이지만 전쟁마다 패배하는 국왕 존이 등장한다. 그는 매년 계속된 대외 전쟁을 통해 유럽 대륙에 있던 영국의 영토를 거의 모두 잃는다. 이로 인해 그는 모든 땅을 잃은 왕으로 불렸지만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시민과 귀족들에 대한 착취를 강행했다. 그는 귀족들의 상속세를 100배 넘게 인상했고 병역 면제세를 15배나 올렸다. 이때 소, 양, 보리 등의 가격이 배 이상 올라가는 이상 현상도 나타났다. 约翰王越来越无所顾忌，他不断地开征新税和加税，这样呢就破坏了贵族和国王之间那个不成文的却流传已久的惯例。到了1215年春天，愤怒的贵族集结起来，武装讨伐国王。理由很简单，就是国王没有履行他的义务，却要求比惯例规定的更多的权利。 이곳은 템즈 강변의 조용하고 아름다운 초원. 이 초원에는 그리스풍의 도움 기념관이 있다. 이 자리는 당시 승리를 거둔 귀족 무장 세력과 존 왕의 주둔지 사이의 정중앙이다. 1215년 6월 15일 막다른 길에 직면한 존 왕은 25명 귀족 대표들의 의견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고 이곳에서 협약을 맺는다. 그것은 총칼의 압력 아래에서 힘겹게 이루어진 협약으로 귀족 대표와 국왕은 나흘 동안 대립과 타협을 거쳐 평화와 정전을 선언하는 대헌장에 서명을 한다. 그러나 서명했던 양측의 그 어느 누구도 자신들이 영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문장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大宪章里呢有2条最著名的条款，以后呢就写进英国的大法里面去。第一条就是国王要宣誓向任何人施以公正，不能剥夺他人的权利。另一条是，如果法庭没有判决，国王也不能逮捕和剥夺他人的财产。这2个条款表明，臣民的权利是独立的，不是国王恩赐的，所以国王也不能剥夺它。 영국 도서관의 진품 전시관에는 누런 빛의 투박한 양피지 한 장이 은은한 조명 아래 보관돼 있다. 이 보잘것없는 양피지는 약 800년의 역사를 지닌 대헌장이다. 가장자리에 흠집이 나고 옛 필기구로 쓴 글자가 흐릿해지긴 했지만 이것은 군주의 권력에 제동을 건 영원불멸의 증거가 된다. 대헌장은 모두
63개 조항의 글자 수도 몇 천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관례적으로 지속돼 왔던 국왕과 귀족 간에 모호했던 권리 관계가 명확한 법률 문자로 바뀐 최초의 헌장이다. 이때부터 영국 국왕의 권력은 더 이상 최고가 아니었고 법의 제한 아래에서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존 왕이 굴욕적인 조약에 서명을 한 후 영국의 역대 군주들은 대헌장에 끊임없는 수정을 해왔다. 몇 세기가 흐르는 동안 대헌장은 앞뒤로 40차례가 넘는 수정을 치러왔다. 매번 대다수 영국인들이 감지한 것은 아니었지만 장기적인 입장 표명과 보급을 거치면서 전통의 깊이와 힘이 쌓여갔다. 대헌장은 영국인들에게 계약과 법제의 기본 정신을 심어주었다. 이 광활하고 평온한 강은 처칠에 의해서 영국 역사를 관통한 강이라 불린 템즈강. 영국의 국회의사당은 바로 템즈강변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건축물이다. 대헌장에 서명한 지 21년이 지난 후 영국의 정부 문서에는 의회라는 단어가 나타난다. 귀족과 국왕 간의 의사회가 변화를 거듭해 탄생한 이 기구는 대헌장의 법제 원칙에 입각해 군주의 주요 권리들을 제한하게 된다. 국회의사당 위에 유명한 빅벤은 15분마다 한 번씩 종을 치는데 이 시계는 경비를 서는 충실한 근위병처럼 조금의 소홀함도 없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며 오차가 1초를 넘는 적이 없다. 엘리자베스 1세가 영국의 번영을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이 빅벤의 모습처럼 대헌장의 약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왕권과 귀족 의회 간의 균형을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She was very much an authoritarian ruler, but not a tyrant, and not arbitrary. She tended to try to operate within generally agreed laws and customs, and she did quite often call Parliament, not every year, but quite a lot, particularly in her later years. She conducted policies which most people wanted, particularly the influential people. 45년 동안 왕좌를 지켜왔던 엘리자베스 1세. 문제 해결에 능숙했던 이 여왕은 자신의 권력과 위엄을 남용하지 않았다. 평생을 근검절약했고 전쟁을 함부로 일으키지 않았다. 왕권과 의회의 모순이 발생했을 때에는 언제나 정황의 근거에 필요한 만큼 양보를 했다. 평생 동안 그녀는 의회에서 받아들이는 범위 내에서만 왕권의 확장을 이어갔다. 그녀가 지켜낸 왕권과 의회 간의 균형과 질서는 영국 사회의 안정과 여유를 가져다 준다. 1603년 70살의 엘리자베스 1세가 서거한다. 정치적인 연줄로 국가 이익에 해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여왕은 평생을 미혼으로 지내다 쓸쓸하게 일생을 마쳤지만 그녀가 이룬 왕성한 국력은 영국을 발전의 상승 기류에 올려놓았다. 22년이 지난 후 영국 역사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친 국왕이 왕위에 오른다. 그는 바로 말을 달리면서 활과 총을 쏠 수 있는 찰스 1세란 칭호를 가진 이 젊은 군주다. 엘리자베스 1세는 군주제를 이용해 영국을 강국 대열에 올려놓았다. 찰스 1세는 여왕이 구축한 이 유리한 국면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는 영국의 앞길을 어떻게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곳은 런던의 화이트홀 거리. 영국의 주요 정부 부처가 대부분 이 거리의 양쪽에 집중되어 있다. 화이트홀 거리에서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전통이 있는 건축물은 바로 1619년에 창건된 화이트홀 연회장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곳은 당시 런던 최대의 건축물이었다고 한다. 연회장의 넓은 천정에는 유화의 대가 루벤스의 작품이 아직까지 선명하다. 연로한 국왕이 천사에게 왕관을 수여받는 모습은 아직까지 생생한 숨결이 느껴지는 듯하다.
알려진 바로는 이 유화를 그리도록 정중히 요청한 사람이 바로 영국 제18대 국왕 찰스 1세였다고 한다. 这位国王特别相信君权神授，在宴会大厅里，他请画家把他的父王描绘成为一个圣徒，他还请这个鲁本斯把这个英国的对外扩张描绘着按照上帝的意志所进行的一种征战。那么在他心目中，这些油画，那么一方面是寓意着那么上帝赋予的神圣君权，另一方面也寄托了他对外扩土开疆的一种野心。 엘리자베스 1세가 가져온 영예와 권위 위에 서 있던 젊은 군주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보낸 최고의 권위자이며 최상의 권력자라 믿었다. 그러나 그는 민중의 지지와 민족의 이익을 무시하고 있었다. 엘리자베스 1세의 사상 속에 자주 나타났던 이 개념은 찰스 1세의 사상 속에서 점차 사라진다. 찰스 1세는 왕위 승계 후 곧 재정 위기를 맞게 된다. 본인 스스로 주도한 영국과 스페인, 프랑스 간의 복잡한 종교 전쟁은 국고를 고갈시키고 재정을 위축시켰다. 전쟁을 유지하기 위해 찰스 1세가 생각한 수단은 바로 세금 인상이었다. 그러나 영국의 국왕은 이 문제를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대헌장에 서명한 후부터 새로운 세금 정책을 의회가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왕이 새로운 세금 정책을 펼치려면 의회의 비준을 얻어야만 했다. 这个时候的议会没有批准查理一世婚约中所要求的足够经费，另外还驳回了国王因为战争要求征税的提议。不仅如此，议会还规定国王只能征收1年的关税，不得终身享有征收关税的权利。 엘리자베스 1세와 똑같은 성과를 올리고 싶었던 찰스 1세는 의회의 압력을 피한다. 의회를 통하지 않은 채 상인들에게 새로운 세금을 징수했고 귀족들에게 강제 대출을 요구한다. 결국 찰스 1세와 의회 간의 격렬한 대립이 시작된다. 1629년 찰스 1세는 군대를 파견해 영국에서 3세기가 넘도록 존재했던 의회를 강제 해산시키고 만다. 하지만 영국인들은 의회가 사라진 11년 동안에도 몇 세기에 걸쳐 형성되어 온 원칙들을 잊지 않는다. 在英国的历史上啊，形成了2大原则：一是王在议会，也就是说呢，国王必须通过议会来进行统治；第二呢是王在法下，也就是说呢，法律高于国王，国王必须服从法律。 可是呢，查理一世的做法啊，就是把这样的2个原则全都给破坏了。因此呢，议会和国王之间的矛盾就越来越大，对立也就越来越尖锐，最终导致在1642年爆发了战争。而这个呢，就是现代历史上、近代历史上非常著名的英国革命，也叫英国内战。 이 사건은 국가의 최고 권력을 누가 잡느냐를 결정하는 전쟁이었다. 이때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의회군 장군이 두각을 나타냈다. 그의 인솔하에 국왕 군대는 철저히 패배하고 영국 공화국이 세워진다. 찰스 1세는 포로로 잡힌다. 화이트홀 거리의 연회장은 찰스 1세가 실패하고만 증거가 아니라 이때가 영국 역사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시기임을 알려주고 있다. 루벤스의 그림이 곧 완성될 무렵 찰스 1세는 자신이 공들여 건설한 연회장 밖에서 그것도 성도로 묘사된 부왕의 눈이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다. (1649년 1월 30일) 아주 맑은 겨울날 연회장 앞 광장에는 새벽부터 1000여 명의 런던 시민들이 슬픔과 두려움, 흥분과 막막함, 각각의 다른 표정을 지으며 몰려들었다. 주체할 수 없는 조바심 속에서 그들은 단두의 처형을 기다렸다. 처형자는 바로 폭군과 살인범 및 국가의 적으로 판결받은 국왕 찰스 1세였다.
찰스 1세는 매우 침착해 보였다. 그는 형장에 들어가기 전 2벌의 속옷을 입겠다고 했다. 이는 관중들에게 자신이 추위 때문이 아닌 두려움에 떤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함이었다. 유언을 남기고 기도가 모두 끝난 후 그는 머리를 단두대에 올려놓았다. 집행관의 수신호가 내려지고 24년 동안을 재임했던 49살의 군주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1649년) 발생한 이 사건은 유럽 대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유럽의 크고 작은 궁정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당시 전제군주 통치하에 있지 않았던 궁정들은 전제군주 정치의 실행을 갈망하고 있었다. 바다 건너편의 섬나라 영국의 방법은 그 시대의 보편적인 정치관념을 뛰어넘은 것이었다. 归根结底啊，查理一世是违背了英国自古以来就形成的所谓的自由的传统。那么在开始的时候呢，所谓自由是指贵族对抗国王，可是后来呢，它逐步的就变成了整个国家反抗国王的暴政。在几百年的时间当中，王权和民权之间的这种斗争啊，是英国政治史的发展的一个主线。那么正是在这样的一个抗争之中啊，英国走出了中世纪，走进了现代世界。 찰스 1세가 죽고 난 후 의회는 행정 권력을 크로멜을 순회로 하는 국무회의에 넘긴다. 그러나 영국인들이 기대했던 새로운 세상은 오지 않았다. 곧 크로멜은 군사 독재를 실행한다. 영국 내전은 전제 왕조를 뒤집는 결과를 낳았다. 마치 유리판에 붙어있던 수채화처럼 크로멜에 의한 독재와 사회의 혼란으로 전제 왕조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씻겨 내려갔다. 혁명은 1인 전제에 대한 반항으로 시작됐지만 또 다른 이의 전제로 끝났다. 주권을 보호하자던 크롬웰은 국왕 칭호가 없는 국왕이 됐고 1653년 의회는 다시 해산된다. 발전 뒤에는 반전이 있기 마련이다. 크롬웰 서거 후 몰락한 왕조는 다시 성대한 의식을 통해 돌아온다. 1685년 1년의 복잡한 정권 교체를 통해서 찰스 1세의 아들인 제임스 2세가 왕위를 계승한 것이다. 부왕의 비극을 가슴속에 묻어둔 제임스 2세는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군대를 확충해 나갔다. 영국이 다시 찰스 1세의 통치 시대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간 것이다. People do not wish to risk civil war, and they hope he will be a decent, reasonable king. He proves to be a very poor king. He pushes his Catholic policies. He governs without parliament. He threatens the rights of the City of London and of various towns in the country. He starts to act as an arbitrary, absolute Catholic monarch. That convinces the majority of the propertied elite in England they must resist him. 제임스 2세의 전제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 선 영국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반항을 했을까? 한 국가의 정치적 선택은 일반적으로 전통 또는 중대한 사건의 영향을 받는다. 이 시기의 영국인들은 찰스 1세 때처럼 폭력적인 혁명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에게 왕조는 쉽게 몰락하며 새로운 제도는 수립하기 힘들다고 훈계를 했다. 그들은 크로멜을 외치지도 않았다. 크로멜식의 혁명은 진정한 국가의 진보와 발전을 가져올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1688년의 영국인들은 후세 사람들에 의해 명예혁명으로 불리는 방식을 택하고 왕권의 전제에 종지부를 찍는다. In the Glorious Revolution, there was this set of aristocratic elites who said, it's time to change the dinner party, right? It's time to change for people who are sitting at the table, but we're not doing it by bloodshed.
And that's the occasion when some leading members of his supporters wrote a very famous letter to William of Orange, who's a Protestant monarch in a Protestant statesman in the United Provinces, who was married to James II's daughter. And they invited him to come over to help them in their rebellion against James, and hence began a really rapid series of events in which William invaded England peacefully. There was no opposition. James's army melted before them, and William arrived in London, and James fled. There was no battle. 의회는 모든 사건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작용을 한다. 연이어 새로운 국왕을 세울 때에도 토론을 거쳐 양대파의 의견을 절충하고 영국 국왕의 윌리엄 부부를 공동으로 등극시킬 것을 결정했다. 국왕이 의회에 의해 결정되는 전무후무한 변화를 통해 왕권은 신의 수여에서 백성의 수여로 바뀌게 된다. 이는 영국에서 1000년 이상을 존재해온 왕권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을 의미한다. 1688년부터 영국은 의회를 왕권보다 높은 정치 원칙으로 삼을 것을 정식 선포했고, 그 후 수십 년에 걸쳐 입헌군주제를 수립해 나간다. 英国的君主，他是国家的元首，是政府的首脑，是教会的首领，又是全国武装部队的总司令。但是呢，他实际上并不能直接管理国家，他必须任命一个首相，由这个首相来实际的管理国家。那么这个首相呢，必须从议会中的多数党的首领中产生。这就是英国的君主立宪制。君主立宪制的本质就是依法治国，也就是谁都不能高居于法律之上，谁都不能为所欲为。 영국인들이 제임스 2세를 쫓아내고 입헌군주제를 수립한 혁명에는 유혈 사태가 전혀 없었다. 때문에 후대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을 명예혁명이라고 부르게 된다. 명예혁명은 영국 역사와 정치 전통에 적합한 새로운 사회 발전 방식을 창조했다. 이는 평화적인 개혁 방식을 통한 사회 발전의 실현이며 후대에 독특한 유산을 가져다 주게 된 계기가 됐다. "光荣革命使英国摆脱了专制的统治，这个在世界上它是第一个国家。那么他在这样做的时候呢，他采用了不流血的方法。从此以后呢，英国就是在议会制度的框架之内进行和平和渐进的政治制度的改革。光荣革命之后，英国出现了一个相对宽松、相对自由的社会环境。所谓的一个国家的外部的崛起，实际上是它内部力量的一个外延。这一个内部自己的国家制度还没有解决的情况下，就很难成为一个大国。即使成为一个大国呢，是不是 sustainable， 不是可持续的。 1588년 스페인 해전의 승리부터 1688년 명예혁명까지 1세기 동안 영국은 내부 제도를 조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외 확장을 해나간다. (100년의) 시간을 저축한 후 영국인들은 자신의 역량을 풀기 시작한다. 명예혁명 전후의 영국은 인구가 대량으로 증가했고 상업과 수공업이 신속히 발전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외 무역은 중요한 국가의 민생이 됐다. 프랑스 사상가인 볼테르는 당시 영국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영국을 강대하게 변화시킨 것은 이것이다. 엘리자베스 시대부터 느껴왔던 상업의 중요성, 그리고 국왕을 단두대에 보냈던 바로 그 국회가 해외 무역을 분배하는 일에 바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시치미를 뗀 것이다. 찰스 1세의 선열이 아직 낭자한데 국회는 항해법을 통과시켰다. 영국은 세 차례의 전쟁을 통해서 네덜란드의 항해법을 강제로 받아들이도록 한다. 항해법의 규정은
영국 및 그 예속 국가들의 화물을 수입할 때 반드시 영국 선적이나 수출국 선적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 이때부터 네덜란드 선적은 점차 퇴출되고 영국은 1세기 동안 망망대해를 활보한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물리친 영국인들은 해상의 제왕 네덜란드마저 물리치고 해상의 주인이 된 것이다. 이제 영국인들이 해양의 경쟁과 대국의 경쟁의 규칙을 정할 차례가 됐다. 영국인들 눈에는 프랑스 외의 다른 국가들은 이미 적수가 아니었다. 제국을 건설하는 길에서 영국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됐고, 계속되는 정벌에서 유럽 최강의 해군을 만들면서 그들의 상업적인 감각은 전 세계로 뻗어나간다. And so Britain from the 1688 onwards is not a democratic society, but it is an open society in which ideas can be readily spread to a wider circle of people, and people can develop their economic life as they see fit. That's a great achievement, and we are the first country in the world to achieve it. 그 당시 세계를 돌이켜보자. 프랑스는 전제군주의 번성 시기에 있었다. 러시아의 표토르 대제는 아직 남북 정벌 중으로 전제 제국을 수립한 상황. 독일과 이탈리아는 사분오열돼 백성들이 강력한 왕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었고, 아시아에선 일본이 봉건 막부 제도의 속박에 있었으며, 중국은 청나라 왕조의 268년 천하가 이제 겨우 44년이 지난 상태였다. 그러나 변두리에 있던 소국인 영국은 역사적인 변화 속에서 아주 결정적인 기회를 잡고 현대 문명으로 가는 입구에 가장 먼저 도달해 있었다. 세계의 중심을 향해 침착하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영국. 다음 2세기 동안 그들은 전 세계를 호령하게 된다.